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인간을 닮은 로봇이 시중을 들어주는 일상.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 사회가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걸까요? 최근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덕분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전쟁꾼에서는 앞으로 2주에 걸쳐 SF 영화 속 세상을 바로 우리 코앞에 가져다줄 미래기술,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분의 자율주행차 전문꾼을 모시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미래 성장성은 어떠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자율주행차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현대차 그룹이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연내에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율주행 기술의 많은 부분들이 생소하기만 한데요. 이 현대차가 연내에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레벨 1과 레벨 2는 또 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재관 소장님, 이 레벨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 자율주행차는 이제 자동화 레벨이라고 해서 네. 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차를 운전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기계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사람이 손, 발, 그리고 눈,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인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레벨 1은 이제 손하고 발이 네. 하나가 이제 좀 자유스럽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네. 예, 차간거리를 이제 레이더나 이런 걸로 감지를 해서 상대 속도하고 상대 거리로 이제 브레이크하고 엑셀 페달 안 밟아도 발이 편해지는 거고요. 네. 예, 그게 이제 레벨 1이면 아이오닉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는 게 네. 레벨 2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아. 손, 발 두 가지가 다 네. 이제 뭐 편해지는 게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럼 레벨 3는 뭐냐면 네. 눈을 뗄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건부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눈을 떼면은 제가 뭐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네. 우리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수준이고요. 이제 레벨 4가 되면은 결국 이 뇌, 마인드까지 다 프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레벨 5도 마찬가지인데 레벨 5를 가기에 너무 머니까 여기에 이제 레벨 4하고 5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네. 어떤 공간을 한정해 버립니다. 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캠퍼스라든지 네. 공장 아니면 네. 실버타워 또 뭐 자율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경로에서 A하고 B 요 지점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레벨 4고 그게 없이 그냥 모든 공간에 다 하는 게 레벨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서 가고 그냥 나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만 입력해 주면 알아서 가는 게 레벨 5라고 맞습니다. 하면 예. 레벨 4는 내가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을 딱 지정해 놓고 이것만 반복하도록 그렇죠. 훈련시키는 맞습니다. 상태를 예. 말씀드리고 레벨 3, 그다음에 레벨 1, 2 이건 완전히 초보적인 것 같아요. 말씀 예, 듣고 예. 보니까. 그런데 혼다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죠. 예. 예. 이쪽에서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건 뭐 또 어떤 의미입니까?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게? 이런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자율주행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보통 그 ADAS라고 하는 운전자 첨단 지원 장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아까 A-라고요? 예, ADAS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저기 이재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운전을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네. 여기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완전히 대신은 하진 못하고 네. 근데 많이 도와주는 것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2.5단계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의미상 네. 갖다 붙인 겁니다. 애매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을 자동차에 넘기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인간이 모든 거를 운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도 애매하니 레벨 3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자 로봇 지금부터 당신이 운전해라고 완전히 넘길 수가 있는데 네. 2.5는
애매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3단계로 가기 전에 어쨌든 고도화된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제 2.5 이렇게 이제 편의상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회사는 나중에 뭐 2.7, 2.8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재관 소장님, 뭐 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레벨 3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눈을 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에 나온 그 혼다 그 센싱 엘리트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레벨 3 세계 최초 이러면서 양산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는 이제 2018년에 아우디에 네. A8에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보면은 고속도로 상에서 네. 교통 체증이 생겼을 때 네. 그때 50km 미만에서 눈을 뗄 때도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트래픽 잼 반력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레벨 3라는 것도 지금 양산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게 레벨 3냐, 예, 저게 이제 그냥 2.x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일부 고급차에는 네. 저속에서 손과 발을 다 떼고 버튼 네. 하나 누르면 알아서 가거든요. 네. 본인이 운전할 때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단계는 레벨 3 단계예요. 근데 본인이 눈을 떠가지고 뭐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게 레벨 3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중간 단계로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완벽하게 레벨 3 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죠. 제가 전기 자동차를 운전해 본 경험으로 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계열의 전기 자동차를 제가 운전해 봤거든요. 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손도 놓고 눈도 돌리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차간의 거리가 레이저로 재었을 그렇죠. 때 불편하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크루즈를 밟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거리가 다시 멀어지면 다시 크루즈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예, 그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깜빡해서 큰일 날 일이 있었던 게 예. 잠시 눈을 떼고 그래서 믿고 제가 카톡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이제 분이 앞에 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커브를 도는 차선을 잘못 인식을 했는지 네. 가운데 분리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 순간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단계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인간이 로봇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 단계로 지금 이제 3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4, 5는 어느 기간쯤 예상되십니까, 권익 교수님?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4단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정환 박사님 말씀처럼 ASP까지 정해진 구간에서 완전히 인간에 의지하는 무관하게 네. 스티어링 휠도 없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얘가 완전히 갈 수 있는 상태가 보통 4단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율 이동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냥 탑승만 맡기는 거고 예.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완벽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얘가 또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류가 나도 안 됩니다. 그 오류는 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을 잘 했어도 기계적인 움직임을 제어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제어를 설령 또 한 번 잘못하면 또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네.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밟아가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인간 운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하고 직결돼서 사회적 합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상용화돼 가지고 레벨 4가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기술을 전공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기술적으로는 2035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또 이쪽 한편에서는 뭐 인문학자나 철학자분들은 아니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따지면 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비춰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간의 경쟁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술 경쟁이 가고 네. 한쪽에서는 제도 경쟁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려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에 완전 자율을 택시를 허용한 샌프란시스코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겁니까? 예. 그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웨이모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피닉스하고 이렇게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거기에 네. 대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내용도 가서 한번 타보시면요.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정차를 하고 다른
뭐 딴짓을 하고 있으면 네. 전화가 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뭐 특별히 차에 문제가 있냐고. 예. 예. 지금 말씀 이 주시죠.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어느 날 갑자기 허용한 게 아니고요. 한 3박 4일 동안 경론 끝에 허용이 됐던 겁니다. 네. 찬성과 반대가 너무나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근데 그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결정을 한 이유는 네. 그래도 이 기술은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 도전하지 않으면 기술은 기술에 머물고 그냥 사라질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런 문구를 내걸었죠. 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인간이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컴퓨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문구 가지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재미있는 하는 말씀을 드리면 예. 레벨 4는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 이제 그 사업자들이 그렇겠죠. 인프라도 도로교통이나 통신 인프라도 이제 고도화해주고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전체 시스템이 이제 자율주행 차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관제를 통해서 이제 차를 이제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벨 4는 그 사업자의 의지가 있으면 조금 빨리 올 수는 있는데 레벨 5는 저기 UC 버클리의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자율주행 쪽으로 네. 세드로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저 정상까지 100번 출하야만 한 번 정도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수준은 뭐냐면 아직 베이스 캠프도 아직 못 간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럼 레벨 5 언제쯤 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70년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아까 제도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요. 네. 만약에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네. 도로에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모든 센서가 깔려 있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것이 집중화될 수 있는 관제 컨트롤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시스템마저도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되는 AI적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하면 갑자기 모든 센서가 중단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블랙아웃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자율주행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또 자율주행 하다가 몇 번 사고도 났었죠, 사실은. 네.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책임집니까? 운전하지 않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책임. 이런 법제적인 문제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송사업자가 책임을 질 거냐. 네.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나는 그냥 상행위를 한 것뿐인데, 딜러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에 탑승한 사람은 나는 그냥 가라고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범을 하면서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일단 발생을 한다. 그럼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준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일단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보험사는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막혀서 영국도 결국은 법제도로 만드는 데는 여전히 실패를 한 상태고 독일도 끊임없이 이 법률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각 나라마다 우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네. 운행 자체가 쉽지 않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기술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자율주행의 각 국가 내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네. 등장하게 된 거죠.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재관 소장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레벨 2 정도는 양산하는 데는 뭐 문제가 세계 없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완성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스템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잘하고 또 네. 품질 관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레벨 3라든지 레벨 4, 5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미래 시장 관점이라서 네. 이제 저희가 그 패스트 팔로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퍼스트 무버 관점에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벨 3는 이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운전제어권을 그냥 드라이버한테 넘기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보는데요. 네. 레벨 4하고 5 쪽은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법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 합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인프라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저희 쪽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연말 시속 80km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예. 사실 이거 세계 최초입니까? 80km 자율주행자가? 80km로 자율주행하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죠. 네. 지금 뭐 보통 한 40km, 50km 이제 그 정도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80km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이 가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자율주행도 인간하고 똑같아서 일단은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머리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발의 움직임이라든가 행동을 제어를 하는 과정이 똑같은데 네. 그 단계별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 스스로 외부에 인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이 자동차 스스로가 다른 자동차한테 위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운행을 하려면 정밀 지도가 필요해요. 예. 지도가 상당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도가 정밀하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이제 행동을 할 때 그 지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신호 체계가 아주 정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정적으로는 통신이 그만큼 빨리 받쳐준다라는 얘기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통신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일 중에 재미난 일화가 허용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열대가 서버렸습니다. 근데 왜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통신이 순간적으로 장애가 돼서 이 자율주행차가 계속 통신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통신이 끊기니까 데이터를 못 받아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네.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소방관들이 네. 끌어낸다고 소방관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기관 직원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듣고 보면 네. 결국은 GPS 시스템에 대한 네. 어떤 정밀성이 요구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GPS 시스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미국 거 갖다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GPS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자율주행차에게 적용하기란 이건 턱없이 부족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아까 저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몸통 그다음에 팔다리 심장 두뇌 이렇게 예. 나눠 보셨잖아요. 네. 이걸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파트라 그럴까요?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은 다양한 기술이 하나 융합된 그렇겠죠. 융합 기술이죠.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편하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계층 구조라고 해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인지, 판단 네. 그리고 조작 제어. 예. 네, 그럼 인지 쪽이 저희가 이제 오감, 예. 네, 그리고 이제 판단 쪽이 이제 뇌, 그리고 이제 조작 관련 쪽이 이제 팔다리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운전 잘하시는 분은 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예, 그럼 거기에 뭐냐면 중요한 게 센서 기술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통신 기술입니다. 그렇겠죠. 예, 외 옆에 있는 주행하는 차끼를 쏘고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예. 도로 쪽에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을 또 전달해서 통신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쪽은 결국은 이제 이 판단 능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브레인에 해당하는 제어 관련 쪽에 이제 컴퓨팅, AI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로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저 말씀하셨던 이제 GPS 관련해서 오차 있는 것도 이렇게 보정을 하는 네. 복합 처리 기술이라든지 또 제가 경로를 어떻게 생성을 해서 경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다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경로에 맞춰서 차량을 이제 모션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모션 제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차량의 제어에 조작에 해당하는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지금 한 레벨 2에서 3 사이라고 우리도 가정을 한다면 네네. 이제 레벨 패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올려야죠. 네. 올려야 되죠. 네. 그러면 이 방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구성 요소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AI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센싱하는 부분, 인식하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다 센서도 잘 쓰고 있고 카메라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네. 뭐 레이더 뭐 이미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뭐 초음파 센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식하는 부분들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판단의 영역은 예. 이건 소프트웨어예요. 예, 쉽게 말하면 코딩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가 맨날 뭐 코딩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언어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이 유리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근데 네. 또 우리가 코딩을 잘하고 판단을 잘 명령하라고 줬는데 얘가 순식간에 빨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도화돼야 되는 거고 이런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에 딱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다가 저궤도 위성을 다 깔아가지고 네. 언젠가는 테슬라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똑같은 위성에서 통신을 이용하면 그 차 그대로 그냥 미국 가서 쓰면 되니까 네. 결국은 테슬라가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인식 부분은 괜찮은데 판단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을 빨리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어느 한 부분은 안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사람들이 아파 보면 알죠. 팔이 더 중요할까, 다리가 더 중요할까, 머리가 더 중요할까? 아파 보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핵심이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한다면 네, 결국 빅데이터고 맞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러니까 방사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부분에 네,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네. 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AI 관련 쪽의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예,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PC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차에다가 인베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베디드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은 결국은 학습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 네.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결국 그거는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다양한 이제 엣지 케이스 사고 상황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도 실제 실험 차량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동일한 조건만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고 상황은 전부 가상 시뮬레이터 안에서 네.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려 그러면 자동화 레벨이 높아지려 그러면 차량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로교통 이제 인프라하고 통신 인프라하고 서로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엔비디아, 모빌라이, 네. 퀄컴, 뭐 통신, 예. 그다음에 AI, 반도체 칩 모든 것이 다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내연 기관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전기 모터하고 센서하고 예. 통신 시설과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AI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게 융복합화되어 있다 그러면 예. 시장 자체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와이드 오픈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전기자동차 회사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자동차의 자율 시장은 완전히 뭐 앞으로 무주공산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무주공산이고요. 지금은 다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능을 넣기가 그나마 좀 편리한 부분이 편리하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런 회사들이 얼마든지 자동차라고 하는 제조물을 예. 마치 3D 프린터 찍어내듯이 그렇죠. 빵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술이 발전이 되면 네. 얼마든지 진출이 가능한 거죠. 네.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지리자동차 그룹 본사에 갔는데 네. 희한한 게 뭐냐면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자동차 운전. 회사가. 예.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그럴 말씀하신 수밖에 대로 없겠죠. 시장 통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칩을 만들고 있고 네. 칩을 만드니까 당연히 휴대폰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칩을 만드니까 당연히 네. 인공지능도 만들고 있고 또 맞습니다. 빅데이터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지금의 자동차 회사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수많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 시장에서 같이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그러면 자율주행 레벨 4에 도달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빨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질이라든지 리오또,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칩 제조업체들 중심이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간다고 하면 네. 여기에 많은 부품이나 소재, 뭐 전장, 후장,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러니까 저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그 국내 사정을 보면은 이제 역시 이제 대기업 중심이 좀 그 네. 기술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완성차인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그 시장을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부품사로는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H클레무브나 만도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그 기술을 좀 선도하고 주도하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은 있고요. 대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자, 연구원들을 매달리게 해서 자 개발합시다 했는데 이걸 어디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체계 자체는 대기업처럼 보이지만 네. 그 안에서 센서를 만들고 뭐 예를 들어 광 케이블을 만들고 그렇죠. 네. 어떤 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하는 이 역할은 네. 또 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네, 강소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정부가 이 산업 디자이닝을 할 때 네. 한번 디자인 말 자체가 사인을 다 없애버린다. 디사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놓고 새로운 판이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경우에 어떤 산업군들이 따라가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물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만 당연히 뭐 동감을 하죠. 저도 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네네.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재관 박사님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 연구원에서 과제도 그러시죠.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이재관 박사님? 그 지금 이제 미래차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네. 거기 나아가서 이제 마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어떤 그 플레이어들을 빨리 네. 이제 산업 구조에 맞춰서 이 사업 전환이나 확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21년에 이 4개 관련되는 4개 부처가 있습니다. 이 네.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부하고 과기부, 그리고 이 법제도 인정이나 이런 쪽에 맡고 있는 이제 국토부, 그리고 이제 경찰청 이렇게 4개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이제 국가적인 큰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네. 지금 7년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네. 테스라를 딱 보놓고 예. 이 친구들 앞으로 이 시총이 예. 한 5천억 달러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 뭔가 봤더니 도조였다. 소위 예. 말하면 슈퍼컴퓨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로 대체가 될 거고 예. 결국은 AI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좀 하고 아까도 제가 앞에서 질문을 잠깐 드렸긴 네. 하지만 결국은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가 기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은 딥러닝과 관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를 통한 네. 이 집적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뭐 현대 기아 쪽에서 지금 나름 이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플랫폼 관련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차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같이 클라우드 그렇죠. 플랫폼 쪽하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나 서비스 플랫폼하고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뭐 차량 내에 있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화돼서 지금 전자 플랫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전자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래도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저 다른 경쟁사 대비 조금 앞서가고 있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업들의 궁극의 목표가 네. 본인들이 만든 지능을 파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빨리 보다 좋은 지능을 만들어서 니네 개발하지 마. 네. 이거 그냥 써. 니네 차에 이거 줄게. 네. 해가지고 구독 경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 그 모든 기업들의 그 마스 전략,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전략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보면 네. 가장 위에 있는 게 콘텐츠 판매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콘텐츠 판겠다. 뭐 영화 보여주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고, 그 예. 밑에 단계가 이제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것. 네. 근데 그 밑에 단계가 당신들이 자동차를 굳이 만들지 말고 예.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제조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똑똑한 차를 얼마든지 위탁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전략으로 쭉 가고 있는데 테슬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말씀하신 모건 스탠리가 본 관점은 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죠. 저 컨텐츠 판매를 누가 먼저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봤더니 얘네가 슈퍼컴퓨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언젠가는 운전자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를 좋게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또 적외도 위성도 다 지구에 다 둘러싸놨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선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 예. 말씀 주신 게 소위 예. 말하면 이제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네. 네. 윈도우 버전이 2.0부터 시작해서 지금 11까지 오고 막 새로운 네.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독과점 규제에 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방금 주신 말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게 FSD라고 하나요? 예, 베스트. 예,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현대 자동차도 그렇죠. 이거 머리 아프게 개발할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대한민국이 데이터 자료를 모아봤자 미국의 도로망, 미국의 자동차량에 따라갈 수도 없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못 갖고 있고 GPS 시스템조차도 없고 이거를 딥러닝 시킬 수 있는 컴퓨팅 기술도 없고 코딩 기술도 없는데 이거 굳이 뭐 개발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예 중국하고 협약을 하면 아니면 모를까? 네. 미국 갖다 쓰는 게 낫지 않나요? 테슬라 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네. 그거는 종속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기업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종속되지 않고 내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네.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대기업들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별도로 분사시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이제 캐리어드라는 회사를 분사를 시켰고 네.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이제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 이제 합작해가지고 열심히 소프트웨어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지능의 주도권 경쟁에서 결코 밀려버리면 네.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래에는 사라진다는 사라지겠죠.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IQ가 있는 지능을 개발하는데 누가 개발한 건 100이고 누가 개발한 건 70이고 누가 개발하면 60이고 그러면 70과 60은 도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조금 뒤졌지만 결국 100 수준에 가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하는 거죠. 네. 네. 제가 비슷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린 레벨 3 예. 21년에 출시된 혼다 센싱 엘리트가 그 레벨 3에 해당하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3,700만 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네. 근데 700만 원요? 예, 거기 이제 탑재되어 있는 센서하고 부품이 추가되는 건 한 12가지밖에 안 되는데 예. 결국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국은 앞으로 시장이 주도할 거를 보면 이제 기능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이제 탑재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혼다 센싱 엘리트 같은 경우는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밖에 없지만 현대자동차는 이제 80km까지 주행한다는 거는 이건 결국 고속도로 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반 모드에서도 이제 레벨 3 수준까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둘째가 뭐냐면 안전성, 보안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핵심되는 거를 만약에 아웃소싱해서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자기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을 적절하게 소비자한테 이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다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들 고객에게 판매는 안 하고요. 네. 100대 리스 판매만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 맞추려 그러면 그 완성차나 그 플레이어들이 자기네들이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가지고
코스트에 대한 이 관계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은 그게 실제 그게 어렵게 되는 경우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이 기술 개발 속도는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제 구글이 웨이모 할 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하세요라는 이제 약간 인류애적인 명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 자율주행에 뛰어든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다 물류기업입니다. 물류기업은 일단은 배송에서 인간의 운송을 없애는 것 자체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간 운전자를 없애려고 하면 그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 언제 온다 안 온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물류기업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네. 이런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이재관 소장님. 네, 또 시장 논리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에 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던 플레이들하고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제 싸움이 경쟁이 시작될 경쟁,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 논리 관점에서 자동차 이 산업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 10년 정도 10년 전에는 대략 한 9,500만 대 정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1억 1천만 대나 1억 2천만 대로 시장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어느 정도냐면 8천만 대 초반대입니다. 오, 이 좀 시장이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늘었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시장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지속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거기 맞는 8천 초반대에 있는 시장에서 최대한 이제 경쟁 있는 제품 경쟁력을 갖춰서 차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머지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 시장이 뭐냐 하면 서비스 시장입니다. 음. 예, 그래서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구독 경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동이나 배송에 대한 서비스 시장. 예, 그 이 시장이 파생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제조업 못지않게 엄청난 시장이 이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서구에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수많은 인프라 서포팅 시스템을 갖다가 다 이제 융합시켜야 되고 복합화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중소기업들이 M&A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몸집을 키우고 네. 자기들의 시총도 키우면서 산업 전체의 자본력과 함께 나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삼전과 네. 현기가 인수합병돼야 될 시점도 온다는 시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점차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대기아차도 FSD에 맞먹는 나름대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H 뭐라 그럽니까? HDP입니까? 그걸? 그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가 HDP라고 하는 자율주행 HDP 맞죠? 예, 예. 예, 그건 좀 제도 예, 예, 그런 기술들을 예.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강한 쪽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예. 낫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은 조금 융복합화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예.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해외 이제 선도적인 플레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글로벌 3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외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구도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액티브라는 이제 회사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같이 협업을 해서 네, 모션이라는 예. 회사를 만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네.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하나고 나머지 이제 방향은 그래도 그 해외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국산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삼성 그 반도체 출신들이 만든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보스 네. 반도체라고 해서 그 보스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좀 국산화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해외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광공업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광산 개발이나 자원 개발을 하면은 10년 내지 20년의 어떤 투자는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니까 조금 섭섭해하셨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다 지금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기초 산업이 예.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뭐 게르마늄, 갈륨, 리튬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그때 그 산업을 계속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의 어떤 해안 같은 게 제가 느껴졌어요. 이 어른이 자동차를 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미래 시대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한번 자동차 산업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 혼자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 우리가 조금 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의 몸값을 부풀리는데, 그러니까 질적으로 부풀리는데 좀 더 미래의 어떤 비전이나 직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대형화는 계속 될 거예요. 네.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다 못합니다. 이 큰 과제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네. 끊임없이 이제 다른 강소기업들하고 네.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정환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판매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은 젊은 층의 인구 감소도 있고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내가 왜 운전해야 돼? 나 이동하는 시간에 게임할래. 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는 곧 A에서 B까지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동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조사는 제조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소모시켜서 돈을 버는 사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들어갈 때 또 갈등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택시나 버스 같은 것도 대표적인 서비스 운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조사가 직접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과의 또 갈등.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기차로 바뀌는 건 단순하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쌀밥 먹다가 밀가루 먹는 거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인프라가 바뀌든가 하면 되는데 인간 운전자는 단 한 번도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 네.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가마를 끌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예. 이 조종자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사회 혁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대전제로 하고 이제 하나하나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해안들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정환 예.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네.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많은 이 연관 산업 군들이 네.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찍어내기식이라면 네.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도전할 것 같아요. 네. 이 자동차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번의 큰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네. 기술혁명. 지금 4차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혁명이 있는데 네. 지금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자율화와 협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를 바탕으로 했는 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렇게 데이터나 정보가 그게 소프트웨어가 차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쪽에 있고 네. 서비스 관련해서 그렇죠. 사업 모델이 대부분 클라우드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빅테크 업체들이 그 시장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구글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든지 IBM 이런 쪽이 네. 이제 그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네. 위탁 주문됩니다. 그렇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볼보하고 손을 잡고 네. 나중에 우버 자동차를 만들 거거든요. 볼보한테 위탁 생산 주기로 이미 결정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대신 우버는 그 안에 지능을 예. 좋은 지능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버 운전자가 배제가 되면 얘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주는 겁니다. 네,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을 때 그 연구소에 네. 한 고위급 간부에게
미국의 자동차는 버튼을 누르니까 시동이 걸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지역 전문가로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런 자동차가 어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한 3년 정도 있다가 예. 우리나라도 버튼을 누르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네. 이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하룻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쟁 업체들이 이 현대기아차 그리고 쌍용 자동차까지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해외 많은 자동차 기업들과 특히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려 그러면 이거는 피 튀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번 딱 방향을 정하면 네. 빨리 왜냐하면 오랜 시간 패스트 팔로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상당히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전으로 가면 상당히 그 승산들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속도를 내고자 하면 그 속도를 올리는 엔진이 필요한데 네. 그 엔진은 이른바 여러 가지 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동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사실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관심이 많은데 네. 일반 소비자분들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 정부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상용화돼 있는데 그러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거 상용화하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 네. 순간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지관 소장님 뭐 하실 말씀? 네. 저희의 장점은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성.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가 정해졌을 때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현재는 조금 목표에 대한 게 다양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약간은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자동차 시장이라는 이런 또 중요한 그걸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목표를 잘 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 신속성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밸류가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갈 것이니까 예. 예,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세계 최고의 이제 무선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외에서 다 그걸 부러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결국은 이제 자동화 레벨이나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려 그러면 차량 기술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프라 기술이 중요한데 네. 그 인프라 관점의 한 축인 통신, 무슨 통신의 어떤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잘 융합해서 선도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요즘 TV나 다른 뭐라 그럴까 다큐를 보시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가 들어가는 걸 많이 보십니다. 스마트 농업.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자율주행 산업 관련된 물류 수송이 또 다니고 뭐 드론이 다니든 그런 미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 아마 정리 삼아서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그래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 투자분들에게 앞으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실 때 저희들이 지금 관련 많은 부분에 대한 업체들 또 기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이야기도 하고 통신업체도 이야기했고 네. 어떤 관련 기업에 또 관심을 둬야 될지 한번 정리 삼아서 말씀 주시죠. 먼저 우리 권 교수님. 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협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는 뭐 추천한다기보다 일단은 자율주행이 단계별로 가면 어쨌든 인식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인식이 완벽해야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인식까지 완벽하지 못한 단계니까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관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은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누가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많이 이제 가용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국내 그 플레이어들도 그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이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예.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쪽에 그런 역량을 좀 많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쪽에서 이제 보실 때는 결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성,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어떻게 이 기능을 잘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다룰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 보안성 결국 사회적 합의를 만들 때 큰 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가격 경쟁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기술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요. 네. 원재료, 그러니까 완전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원천 기술이 아니죠. 원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빅데이터에 대한 컴퓨팅 예. 기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 인식 말씀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인식은 로봇이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어떤 의식 구조로 가져가는가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를 딱 합칠 수 있는 게 시스템인데 네. 이 시스템은 기능성, 보안성 그리고 가격 문제가 결정을 하는 것 같다. 네. 자율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1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즘 눈 감았다가 뜨면 10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절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멀지 않은 시절에 이제 우리도 자동차 시장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 나누고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세상,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교통체증에 짜증낼 필요 없이 이 피곤한 운전은 자동차에게 맡긴 채 때로는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놀고 또 때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려면 아직은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 미래,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